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적용이라든가 수급이나 이런 얘기들만 큰 그림에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knoema.com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일 프라이스 예측할 때 이 재정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하고 그다음에 무역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석유 가격대가 얼마인가 국가별로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석유가 주요 수출인 국가 같은 경우에 국가 재정의 균형을 잡으려면 석유가 몇 달러 정도 돼서 유지가 돼야만 국가 재정 규모가 이제 균형을 잡게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역 관련돼서 수출 수입이 균형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달러대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66달러 정도 됩니다.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이 정도의 오일을 팔아야 돼요. 유가를, 석유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이거는 코트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과 관련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석유 산업의 수입, 석유 산업 수입이 전체 정부 수입이 72%예요. 전체 수출 금액의 75%.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로 모든 재정이 충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가 되게 되면 이 국가 재정이 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를 친 이후에 국가 재정 문제들이 막 얘기가 있었고 국채 발행이라 이런 뉴스 보도들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싶은 가격대는 최소한 이 정도 레벨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국가 중에 여기 안 나온 국가가 러시아가 있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다른 보도에서 이거는 오일앤가스 360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온 뉴스 보도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가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재정이고 이게 중앙값이거든요. 이거는 무역과 관련된 균형치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약간 낮아요. 하지만 이게 한 50달러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재정을 과거처럼 막 쏟아붓질 않고 이 유가가 내려가면 덜 붙는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무료로 지원해드는 많은 것들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름값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재정을 줄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가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녹록치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60달러대 중반 정도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건 일반 그냥 우리가 유가대로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글로벌 금융위 때 튀었던 거 그 뒤 이후에 이제 셰일 오일 때문에 셰일 오일 산업을 붕괴시키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적으로 내렸던 이 가격대 이런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한 80달러에서 한 50달러 사이선 정도의 유가 가격대가 그나마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전기차와 같은 그린 에너지 쪽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향후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가솔린을 쓰지 않는 형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보여드린 기사 중에 이 IEA의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미 예전부터 2019년도부터 이 수요가 공급보다 낮아서 공급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패턴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당연히 있을 건데 여기에 전기차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가솔린 수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가솔린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감안해 보면 사실 유가는 지금 정도 올라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면 얘가 80달러 뚫고 올라가겠느냐 어려울 거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 올라가 봐야 80달러 선? 그것도 좀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가면 $70대 전후 정도, 낮아지면 $50 전후 정도, 추세적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유는 그 슈퍼사이클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는 주로 그린 에너지나 혹은 뭐 그러니까 전기차나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 거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원자재 이외에 전체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은 거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이제 구리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현재 예측이 좀 난망한데,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구리는 지금 현재 명목 가격대는 과거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과거의 고점이 한 4.6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4.3? 뭐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일단 봐야 될 거는 구리의 재고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키코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안에 이제 재고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재고 물량이에요. 재고들이 쌓이고 있는데, 최근 재고가 쌓이고 있긴 한데, 최근 쌓인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과거, 이게 이제 5년치 재고 쌓였던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재고 자체의 오르내림이 가격의 오르내림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걸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일정 수준 많이 재고가 줄었다가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급격히 팽창해가지고 뭔가 계속 이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으면 이 재고 부분이 많이 줄 건데, 약간 줄고 있다는,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한번 좀 그냥 감안해봐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보여드릴게요. 이건 윈스턴.com이라고 윈턴이네요. 윈턴.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구리와 관련된 장기적인 어떤 분석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장기 차트가 나옵니다. 구리에. 그래서 이 구리의 장기 차트들이 쭉 움직이는데, 이 구리 장기 차트는 리얼이에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겁니다. 잘 보시면 뭐 미국의 이제 미국 전쟁서부터 중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 구리 산업과 관련된 투기에 대한 행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1차 대전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 전쟁, 그다음에 이제 오일 쇼크 때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중국이 대규모로 들어왔던 붐이죠. 근데 잘 보시면 통상적으로 구리는 리얼 가격으로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왔다가 산업화가 막 본격적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이후에서도 통상적으로는 구 가격이 리얼 가격이 옆으로 횡보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 이전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2차 대전, 그리고 전 세계 산업화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박스권을 강력하게 뚫었던 게 중국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조금 늘려보면 이 상황이었던 거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건 2016년 이때까지의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라인이 어디냐면 이 라인이라는 얘기,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올라왔으니까, 이 올라온 게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구리 관련된 생산자의 구리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장기 구리 차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면 미국에 이런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명목 차트는 좀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실질 차트는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 패턴에서 놓고 보면 구리 가격이 일정 수준, 이 명목 차트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 아까 산업생산 말고 그냥 구리 가격을 놓고 보면 얘가 이 고점을 뚫고 일정 수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수요가 급등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 궤도를 뚫고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고 조정 국면에 이제 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조정을 받고 나서 재탄력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격적으로 원자재가 정말 그렇게 쓰일 만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판단이 중요한 요건일 것 같고, 이제 밀고 올라가는 정도의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이제 장기 차트에서 봤듯이 전쟁이라든가 혹은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조작 문제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공급 조작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거는 이제 그 석유가 인위적으로 공급돼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죠. 전쟁이고 이거 전쟁입니다. 요 수요가 중국이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냈던 그때인데 과연 전기차에 대한 수요 하나만이 중국이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수요만큼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억 인구를 다 먹여 살리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수요가 전기차 정도 좀 어느 정도 더 판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그런 수요만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자동차 생산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전방 산업 전체, 그러니까 이게 산업을, 그러니까 중국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었을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다거나, 여기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중국이 대규모로 생산한다거나, 그거 이외에 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 산업이 전체적으로 뭔가 그 한쪽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액션만큼 커야만 이게 올라가지. 그것도 이제 규모가 GDP 규모도 그렇고 인구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중국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전기차라고는 하나의 섹터가 구리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과연 2000년대에 중국이 만들어냈던 수요만큼을 끌어낼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 정도의 연구 보고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연구 보고서는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리를 해보면 구리 가격이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수요의 팽창이기보다 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해서 올라간 거.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또 보면 약간 유동성이 풍부한 것 때문에 밀려 올라간 것도 있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조정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갈 건데, 그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실제로 전기차에서 정말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의 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올라온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전기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해주라의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입니다. BMW가 2030년까지 50%가 전기차고 배터리는 자체 생산 안 한다고 돼 있죠.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기차,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를 같이 점유한다는 것은 대규모 투자도 동반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배터리 리콜, 요번에도 이제 그 현대차가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화재 때문에 리콜을 한다고 했는데, 현대차 30에 LG화학이 70%를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현대차에서 다 하고 있었다면 현대차 그룹에서 100%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가 그런 부담을 안고서 그 다음에 기술력 격차가 있는 과정 하에서 배터리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녹록진 않아요. 그러면 폭스바겐은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했느냐? 폭스바겐은요, 여기 기사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폭스바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협력회사가 있어요. 노스볼트하고 퀀텀스케이프. 이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뭐 이렇게 그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한데, 이 두 개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과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걸 완전히 해결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쪽에 같이 협력돼 있고 아마 지분 투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그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2025년도에 생산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돼 있지 안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으로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함부로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회사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그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고, 실제 노출의 위험성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요.
LG화학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일정 수준 뭐 한 2, 3년 정도 지난 뒤에 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막 가시적으로 뭔가 잡히기 시작하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속칭 말하는 레이팅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 배수가 아래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안 쓰겠다라고 이탈한 것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고 일정 수준에서 멈추겠지만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향후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2000년대 중반으로 막 가면 갈수록 그 전해액 관련된 배터리들을 생산하는 지난번에 잠깐 그 동영상에 보여드렸죠. 전고체 배터리가 발생했을 때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소재들 그런 회사들하고 이런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그 전해액으로 만드는 배터리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평가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중장기적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서 바닥을 치고 일정 수준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일 거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미래가 약간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가장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이 뛰어난 회사인데 LG화학하고 같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전기차 관련된 포커스에 중간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포커스를 꽂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완성체를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두면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 심어가지고 팔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뒤로 물러나는 행위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일단 지금은 뭐 아직은 전해액 배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일시적으로 접근했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고체 배터리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재주 안으로 더 들어가서 전고체든 뭐 전해액이든 쓸 수밖에 없는 뭐 동막이라든가 하여튼 그 중간에 소재로 같이 들어가는 회사를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축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끔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해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애널리스트들은 가장 그 산업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분들이 보고서를 낼 때 대부분 그 주식을 사도록 포장을 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셀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안 쓴다고 그래야죠. 당연히 아시겠죠. 아시는데 안 쓴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련 기업의 회사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분석 내용을 읽을 때 그 분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어떤 형태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근간에 두고 기저에 두고 투자를 판단하는 부분들 그건 앞에 보여드렸던 석유나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흐름을 어떻게 가는가를 잘 판단하고 그 분석 정보나 이런 곳의 내용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맞는 그런 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